안녕하십니까, 폰토스입니다. 자, 오늘 이제 첫 강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이제 1강 주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좀 어려워하는 그런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종목 선택 시에 이제 주요 사항을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강부터 3강까지는 총 제가 12강까지 강의를 만들었는데요. 일단은 1강부터 3강까지는 간단하게 어떤 그 논리적인 이런 이론 부분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약간은 좀 지루할 수도 있지만,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지루하시겠지만 3강까지는 좀 약간 좀 이해를 좀 많이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릴 테니까 좀 지루하셔도 좀 계속 좀 지켜봐 주시면은 아마도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종목 선택 시 주요 사항이 뭐냐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뭐 주식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종목 선택이죠. 종목 선택을 하는데, 내가 직장인으로서 주식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내가 전업 투자를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냐에 따라서 종목 선택이 달라져야 되고, 투자 기간도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직장인이신 분들이 장중에 대응이 안 되시면서 급등주라든지 테마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섣불리 건드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직장인 분들은 대세 하락 시기보다는 대세 하락이라든지 횡보장세 이런 시장에서 투자하기보다는 대세 상승하는 장에서 투자를 해야지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종목 선택 시에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종목을 봐야 되고, 그리고 대세 상승이냐 아니면 대세 하락이냐, 시장이 대세 상승하면은 어떤 종목을 사도 수익이 나겠죠. 근데 대세 하락할 때는 오히려 종목을 사는 것보다 현금을 쥐고 있거나 아니면 개별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단기 매매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런 그 대세 상승을 결정하는 그런 요인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1강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2강이나 3강은 약간의 어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심리적인 그런 마인드에 대해서, 그리고 중기 투자, 장기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4강부터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장인분들도 편히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기 매매 전략을 제가 1봉하고 30분봉을 이용해서 그런 매매하는 매매 전략을 말씀을 드릴 거고, 아마도 4강부터는 좀 약간 좀 다이나믹하게 지루하지 않게 좀 재밌게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4강부터는 좀 빠르게 좀 시간이 지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1강을 종목 선택 시 주요 사항을 좀 이제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PPT를 준비해 오는 게 있는데요. PPT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종목 선택식 주요 사항,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보아라. 근데 자, 종목 여러분들이 시장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차트는 시세의 길잡이다. 뭐 이거 다 말은 좋습니다. 그죠? 다 아는 내용이에요.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보아라. 이거 모르시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다 아시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택할 때 무조건 차트만 보고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죠? 차트만 보면서 일단 뭐 차트라든지 이런 수급, 그 다음에 보조지표 이용해가지고 종목을 일단 선택을 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장기 투자나 중기 투자나 단기 투자나 차트도 차트지만 차트 외에 더해서 봐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즉, 그 종목의 업황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 어떤지, 즉 지금 주식시장이 대세 상승장인지 아니면 하락장인지 이런 거를 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간단히 칠판에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좀 어두워졌으니까 좀 지우고, 자, 일단 주식시장, 주식시장이 대세 상승이다 또는 하락이다, 뭐 요거를 알라 그러면요, 일단 주요 지표가 있습니다. 주요 지표가 있는데 제가 좀 이따 PPT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지금 주식 시장 흐름이 오르고 있는 흐름인가 아니면 내리고 있는 흐름인가 아니면 횡보하는 흐름인가, 이 정도는 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6가지 지표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6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이 지표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분명한 거는 경제학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뭐 경제학도가 되려고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이 지표가 여러분들 다 들어본 얘기일 거예요. 다 들어본 얘기고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 6가지 지표를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이런 거, 경제신문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 그 정도만 아시면 된다라는 거죠.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캐치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뭐 지금 제가 말하는 이 6가지 지표 중에 하나가 뭐 GDP 성장률이라고 있습니다. GDP 성장률. 이 성장률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산출해야 되는지까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왜? 신문에 보면 그대로 다 나와요. 국내 한국의 어떤 GDP 성장률이 뭐 지금 4.8%대다. 아니면 3%대다. 이런 건 신문에 나오기 때문에 아 지금 뭐 3% 정도면은 약간 좀 성장률이 좀 낮구나. 한 5%면은 성장률이 좀 높네. 그러면 경제가 좋아지겠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경제신문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좀 주식 투자를 하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너무 뭐 파고 들고서 뭐 경제학자로 뭐 이걸 GDP 성장률은 도대체 어떻게 내는 거야? 뭐 무슨 근거로 이런 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다. 단지 이 의미가 뭔지만 아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PPT를 보면서 지금 제가 이 6가지 지표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 결정 요인 6가지 주요 지표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PPT를 보시면은 첫 번째가 GDP 성장률입니다. 이 GDP 성장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물가입니다. 두 번째가 물가.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금리. 금리 중요하죠. 최근에 금리가 0.5% 할인되면서 인하되면서 지금 뭐 금리가 저금리 시대네 막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금리가 계속 동결되거나 지금 계속 하락을 하면서 지금 거의 2%대까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예, 금리 나오고 그다음 환율. 솔직히 환율 얘기는요. 진짜 환율 전문가들도 환율의 흐름을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힘든데 지금 환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이 환율 하락이냐 환율 상승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모르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뭐 원화가 강세일 때는 뭐 환율이 하락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면은 아, 이 정도는 알 수 있겠다라는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국제수지는 뭐 여러분들 뭐 뉴스 보시면 많이 나오죠. 뭐 국제수지가 뭐 적자다, 흑자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런 뉴스를 보면서 과연 저게 뭘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오늘부터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 이게 국제수지가 그런 의미였구나. 아, 이게 흑자면 좋은 거구나. 이런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 EPS. 뭐 여러분 주식하면서 EPS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뭐 ROE라든지 뭐 PER이라든지 너무나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 자 이제 GDP 성장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GDP 성장률이 과연 뭘까? 자 가끔가다 뉴스를 보면요. GDP 성장률이 국내에 뭐 얼마 정도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GDP 성장률이란 건요. 국내 총 생산량, 뭐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뭐 용역이라든지 재화 이런 거를 국내 총 생산량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얼마만큼 성장을 했는지를 나타낸 수치를 GDP 성장률이라고 합니다. 흔히 요즘에 뭐 한국은행 총재가 얼마 전에 얘기했었죠. 지금 GDP 성장률이 약 3.8%인데 금리 인하를 함으로써 4.1%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 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4%에서 5% 정도 상승을 한다. GDP 성장률이 점점 올라갈수록 국내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GDP 성장률 뉴스에서 나오면은 앞으로 아 GDP 성장률 도대체 뭐야 이러지 마시고 이제 GDP 성장률 딱 나오면 아 그러면 뭐 GDP 성장률이 지금 이러니까 어느 정도 경기가 좋아지고 있구나. 아 경기가 나빠지고 있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지금 2013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지금 한 2.6%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근데 예상 지금 GDP 성장률이 거의 한 3.8%, 3.6% 정도 되는데 지금 GDP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잠깐 저를 보시면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GDP 성장률이 국내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선진국들은 평균적으로 선진국이죠. 뭐 OECD 국가들 선진국들은 평균적으로 지금 뭐 거의 0%대에서 막 0.8%, 막 하여튼 1% 막 미만 막 이래요. 선진국들이 이렇고 그 다음에 이머징 국가라 그러죠. 이머징 국가들 뭐 브라질이라든지 개발도상국, 브라질이라든지 뭐 멕시코 이런 나라들이 GDP가 거의 뭐 한 7에서 8 정도, 8% 정도 이 정도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GDP 제가 뭐라 그랬어요? 국내 총생산이라 그랬죠. 뭐 서비스라든지 용역 재화 이런 부분을 다 합쳐가지고 수치로 나타낸 건데
이 이머징 국가들이 이게 높은 이유가 뭐냐면 이머징 국가들은 계속적으로 아이 생산을 많이 하죠. 그 노동력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못 사는 나라일수록 노동력 증가가 빠르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1950년대 그때 어땠습니까? 갑자기 막 애들이 늘어나면서 어떤 생산 능력이 점차 늘어난 거죠. 근데 OECD 국가들, 즉 선진국들은 어떻습니까? 점차적으로 고령화 추세로 들어서면서 일할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GDP가 선진국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내려가고 있다. 일본 경우 어떻습니까? 일본을 보시면 딱 아시겠죠. 이미 노령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일본 같은 경우는 GDP가 거의 1%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그런 어떤 노동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GDP가 점차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GDP 성장률이 여러분들 지금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 GDP 성장률이 높으면 어떻겠어요? 점차적으로 뭐 4%, 5% 정도 되고 막 높아지고 있다. 그럼 어떻겠어요? 당연히 경제가 좋아지고 있겠죠. 그럼 어떻겠어요? 주식 시장이 대세 상승으로 접어들고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 자, 이제 PPT 다시 보겠습니다. 또 GDP 성장률이 있고 GDP 잠재 성장률이라고 있습니다. 자, GDP 잠재 성장률은 뭐냐면 똑같습니다. 의미는 비슷해요. 국내 총생산인데 쥐어 짜가지고 과연 아까는 실질적으로 성장률을 나타낸 거면 그냥 있는 그대로 수치를 나타내서 보여준 것이라면 잠재 성장률은 뭐냐면 쥐어 짜가지고 한 나라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여기 다 나와 있죠. 노동, 자본 등 생산 요소 전체를 활용하였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잠재 성장률이라고 해요. 내용만 아시면 돼요. 뭐 더 이렇게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진짜 뭐 책 한 권을 읽어도 모자르니까 내용만 대충 이런 내용이구나.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가 저때 한 얘기가 뭐냐면 GDP 잠재 성장률이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평균치가 3.6%, 3.5%에서 3.8%가 나왔습니다. 그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GDP 잠재 성장률이 그 정도구나. 그리고 GDP 성장률은 3.8%구나. 이 정도만 지금 아시면 돼요. 그리고 GDP 잠재 성장률하고 GDP 성장률하고 이 격차를 뭐라 그러냐면 GDP 갭이라 그럽니다. GDP 갭. 그래서 가끔 뉴스를 보면은 뭐 GDP 갭이 마이너스다. GDP 갭이 플러스다. 이게 나오는데 자, 칠판 보면서 GDP 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우개로 좀 지우고. 자, GDP 갭이란 건 뭐냐면요. GDP 갭. GDP 갭은요. 아까 그 성장률 있죠? 성장률에서 잠재 성장률을 뺀 거예요. GDP. 예. GDP 성장률에서 GDP 잠재 성장률을 뺀 이 수치가 마이너스면은 경제가 위축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즉, 성장률이 GDP 성장률이 4.0%야. 근데 잠재 성장률이 뭐 3.8%다. 그러면 0.2%가 나오겠죠. 이건 어때요? 이거는 국내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플러스잖아요. 그죠? 근데 잠재 성장률이 4.2%야. 그 마이너스 0.2%가 났어. 마이너스면 어떻다? 위축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GDP 갭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된다. GDP 성장률 마이너스 GDP 잠재 성장률을 뺀 게 GDP 갭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내 총생산 이 수치를 퍼센티지로 한 거를 GDP 성장률이라고 하고 이 잠재 성장률이 총 국내 다 해가지고 잠재적인 그런 다 합했을 때 그 나타낸 수치를 잠재 성장률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만 좀 아시면 되고 앞으로 뉴스를 보실 때 GDP 잠재 성장률이 어떻고 갭이 어떻다 이럴 때 이래서 이렇구나 이런 내용만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지금 보여드릴게요. 지금 뉴스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뽑아온 건데 한국은행 총재 딱 저번에 이제 금리 내리면서 신문에 나왔죠. 자, 여기 보시면은 뭐 내년 경제 성장률 GDP가 연간 4% 넘을 것으로 예상. 뭐 밑에 딱 보시면은 또 그리고 뭐 내년 GDP 성장률 예상치는 3.8%. 예.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대충 GDP 성장률이 3.8%구나. 이 정도면은 뭐 선진국 수준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치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밑에 보면은 뭐 잠재 성장률, 뭐 추정치 연 3.3%, 3.8% 뭐 이 정도 나오고 그다음 밑에 나오죠. GDP 갭은 여전히 마이너스일 것. 뭐 이러면 GDP 갭이 뭘까? 이런 게 아니라 요걸 보면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GDP 성장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 자체가 GDP가 지금 점차적으로
높아질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누구도 지금 좋아질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죠. 왜? 실물 경제는 지금 그다지 좋다라고는 생각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경기가 전반적으로 좀 좋아져야 되고 이런 뉴스보다는 실물 경제가 점차 살아나면서 서민들이 느끼는 그런 최강 경기가 좋아져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주식 대세를 지금 그거에 대한 요인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솔직히 지금 주식 시장은 대세 상승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GDP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뉴스를 딱 읽어보시면서 아직은 대세 상승기에 접어들지가 않았구나. 아직까지는 좀 횡보를 하거나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첫 번째로 GDP 성장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물가입니다. 물가. 방금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물가, 여러분들 체감 물가가 높은지 낮은지, 물가 어떻습니까, 지금? 뭐 하나 사러 가면은, 뭐 가격 인상하고 막 이러니까는 예전에는 막 1,000원 들고 가면은 진짜 먹을 거 푸짐했죠. 먹을 거 막 이것저것 아이스크림도 먹고 과자도 먹고 이랬는데 지금은 아이스크림 하나 먹기도 힘들어요. 그죠? 이 말은 뭡니까? 물가가 올라갔다는 소리죠. 그래서 물가도 보시면은 첫 번째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있죠. 인플레이션 뭐 누구나 다 알죠.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물가 상승할 때를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디플레이션은 반대로 화폐 가치가 상승이 하면서 물가 하락할 때를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최악으로 안 좋은 게 뭐냐 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하면서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지금 겪고 있는 나라가 어딥니까? 일본이에요. 일본이잖아요. 경기는 경기대로 지금 나빠지고 있고 물가는 물가대로 지금 오르고 있고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일본이. 그래서 지금 엔화를 지금 막 풀어가지고 마구 찍어대고 있죠. 엄청나게 찍어가지고 지금 뭐 환율 전쟁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국내 경기가 그것 때문에 지금 위축되고 있지 않나 우려가 나오고 있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고 지금 국내 경기는 금리는 내리고 있지만 지금 약간 좀 인플레이션이라고 본격적인 인플레이션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랑 좀 일맥상통하죠. 그래 주식 시장이 대세로 들어서기에는 아직까지는 약간 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물가는 이 정도를 아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냐 아니면 디플레이션이냐 아니면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냐 이 정도 보면서 주식시장이 지금 대세 상승이냐 아니냐 이걸 아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죠. GDP 상승률하고 물가. 그 다음 뭐냐? 금리입니다. 금리. 금리는 주가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금리가 낮아졌어요. 지금 2%대죠. 그러면 은행에다가 적금이나 이런 걸 들까요?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할까요? 금리가 낮아질수록 안전자산보다는 리스크가 큰 위험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금리일 때는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고금리일 때는 주가가 약세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는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냥 금리가 낮으면은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왜? 돈을 들고 있어봤자 은행에 넣어놔봤자 그 이자 그 2% 해봤자 실질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거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리스크는 조금 있지만 그래도 수익을 크게 창출할 수 있는 위험한 자산으로 돈이 이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는 그 정도 아시면 되고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죠. GDP 성장률, 그 다음에 물가, 금리. 자, 그 다음 환율입니다. 환율은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거는 파고들면 진짜 한도 끝도 없이 어려운 게 환율이에요. 환율인데 지금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환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환율 하락, 환율 상승 이러는데 원화가 올라갈 때는 환율이 하락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화가 약세를 보일 때는 환율이 상승한다고 해요. 여기 그것만 일단 아시면 돼요. 아, 환율이 하락한다. 아, 원화 가치가 올라가고 있구나. 환율이 상승한다. 아, 원화 가치가 약해지고 있구나. 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뭐 제가 표를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그거랑 딱 밑에 것만 보시면 됩니다. 주식시장 외국인 동향. 원화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외국인들은 주식을 산다라는 거죠. 왜냐? 간단히 예를 들어 드릴게요. 1달러요. 자, 칠판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1달러죠. 1달러. 달러 이렇게 쓰죠. 자, 1달러를 만약에 1,000원이라고 해봅시다.
자, 1달러가 1,000원이야. 1,000원일 때 주식을 1,000원짜리 주식을 한 주밖에 못 사. 근데 갑자기 원화가 강세를 보여요. 원화가 강세를 보여. 그럼 환율이 하락한다는 소리죠. 그러면 갑자기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올라갔어. 2,000원대로 올라갔어. 거의 2배가 뛰었어요. 이런 일은 없겠지만, 그죠? 이런 일은 없겠지만 2배가 뛰었어요. 그럼 뭐예요? 1달러 가지고 2주를 살 수 있잖아요. 2주를. 그럼 뭐예요? 당연히 환율이 하락할 때 외국인들 어떻게 했어요? 가지고 있던 달러를 바꿔가지고 주식을 살라 그러겠죠. 국내 주식을. 그죠? 그래서 환율이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환율 하락일 때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매입을 하는 거고, 원화가 약세를 보이거나 환율 상승일 때는 한국 주식을 매도를 한다는 그런 우려감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 5번째로 이제 국제수지. 국제수지는 여러분들이 뉴스 보면서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한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가 뭐 다른 중국하고 뭐 무역을 하거나 아니면 더 뭐 미국하고 거래를 하거나 이런 모든 경제적에 따른 그런 수익과 지출. 예, 영어로 뭐 인컴하고 아웃고라 그러는데 수익과 지출의 차이. 그거를 국제수지라 그럽니다. 국제수지가 흑자가 났다, 적자가 났다 이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국제수지는 이런 의미만 간단하게 아시면 되고, 텔레비 보면은 나와요. 텔레비 보면은 막 보면은 이번엔 뭐 국제수지가 흑자다, 흑자로 전환했다, 아니면 뭐 적자로 전환했다,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되죠. 그래서 국제수지가 흑자일 때 당연히 경기가 활발하게 돌아가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겠죠. 적자일 때는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돈은 돈이 없으니까는 주가는 떨어지겠죠. 그래서 대세 상승일 때는 국제수지가 흑자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국제수지까지 했고,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시장 EPS. 여러분, EPS는 여러분들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자, EPS.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주식하는 사람. 예? 주당 순이익. 주당 순이익. 한 주당, 이 기업이 물건을 판매해가지고 한 주당 수익을 얼마나 내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가 EPS죠. 이 EPS도 기업이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EPS가. 근데 이거를 시장 EPS라고 있어요. 상장 기업들을 전체 당기순이익을 합계 해가지고 상장 기업의 총 발행 주식수로 나눈 거를 시장 EPS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일일이 뭐 이렇게 전체 상장사를 어떻게 다 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할 필요 없어요. 증권사 리포트라든지 통계청 가보면 나와 있어요. 시장 EPS. 시장 EPS가 지금 어떻고 지금 어떤 상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증권사 리포트를 안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주식 투자를 하신다면은 최소한 증권사 한 2-3개 정도는 여러분이 돌아다니시면서 그 리포트를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아까 제가 말한 뭐 GDP 성장률, GDP 잠재 성장률, GDP 갭, 뭐 물가, 금리, 환율 이런 거 있죠? 쫙 다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아, 이런 내용이구나. 아, 지금 뭐 GDP 성장률이 4% 미만이니까 약간 경제가 좀 위축될 수도 있겠네. 그럼 주식시장은 좀 줄어들 거야. 지금 금리가 지금 금리가 지금 하락했으니까 주식 투자로 좀 돈이 몰리겠는걸? 그럼 이제 투자를 좀 해봐야 되겠네. 이런 정도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주식 투자를 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이 지금 주식시장이 대세를 가느냐 아니면 하락을 하느냐 횡보를 하느냐 이런 부분을 이런 지표들 6가지만 알고 계신다면은 종목을 선정해도 일단은 대세 상승기에는 주도주 어떤 주도주가 갈 건지, 지금 뭐 금리가 뭐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니까는 뭐 가령 뭐 경기 민감주가 갈 건지 아니면 내수주가 갈 건지 방어주가 갈 건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종목을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이 6가지 지표들을 여러분들이 의미가 어떤 건지만 알고 계시면서 뉴스를 읽거나 아니면 리포트를 볼 때 아, 의미가 이런 거고, 아, 지금은 주식 투자를 할 때다. 아니면 지금은 약간은 좀 몸을 사려야 될 때다.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6가지가 여러분들이 깊게 파고들면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경제학자처럼 뭐 일일이 세밀히 아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6가지를 반드시 여러분 좀 의미를 되새겨 보시고 주식 투자하는데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1강은 여기 마치겠고요. 2강은 다음 주에 또 다시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